광복 80주년. 그런데 아시나요? 광복 훨씬 이전부터 국민의 나라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을,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을 담아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관. 그들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국민의 나라를 설계한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 온 국민이 만세를 불렀던 날, 눈물로 환호했던 날. 올해는 그날로부터 딱 80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처음 외친 건 과연 언제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광복했던 1945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1919년입니다. 처음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좀 질문하시죠. 임시의정원 또 뭡니까? 자, 한마디로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와 비슷합니다. 국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나랏일을 회의하는 기관이 바로 임시의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선포하고 헌법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꿈꾸었던 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먼저 조직되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은 임시정부, 의회 조직은 임시의정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1919년 4월 11일 날 만든 헌법에, 그 헌법에 적혀 있어요. 당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고 있었다. 이곳은 치외 법권이 적용되어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열강과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19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여 식민지 민족에게 큰 희망을 던지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의 사후 문제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상하이에 체류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청원서를 작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다. 만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지의 독립운동 세력과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는 만주의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일본 동경의 28 독립선언, 국내에서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게 시기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이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또 미국에서 그 대표들이 상하이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합의가 바로 4월 10일 날 첫 회의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정리해보면 그 회의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국가와 정부와 의회와 모든 헌법을 만들어내거든요.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되자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해외 동포들도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이어갔다. 이 소식은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 언론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상하이는 새로운 독립국가를 논의하기 위해 모여든 독립운동가들로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중국 상하이 와이탄. 상업 중심지로 발달한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의 외교 무대였다. 프랑스와 영국 등 외국 조계지의 출입구였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外滩呢，其实是韩国的爱国志士，他们开展独立运动的一个一个枢纽地。他们呢
从这里他们出发，他们来到这里，然后又从这里出发，在各地呢展开独立运动，所以呢，就是说，外滩呢也是他们独立运动的一个一个重要的战场吧。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들이 모두 와이탄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포구가 있어서 국내외 연결이 용이하고 위급할 때 피신하기도 쉬웠다.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쪽은 천도교 쪽으로부터 5,000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현수 목사가 독립선언문과 또 돈 약 한 2,000원이 좀 넘는 그런 돈을 들고 상해로 갔죠. 그래서 가지고 온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기자들에게 뿌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번 차제에 아예 임시정부를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 상하이 복단대학교 손가제 연구팀과 독립임시사무소를 찾아 나섰다. 当时称为临时事务所，显露的一个空间。他们在这个地方呢，不就是为将来韩国独立呢，就是为将来建立临时政府呢，做了非常多的准备工作。可以说呢，是走向独立的一个重要的阶段。 독립임시사무소에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임시의정원 구성을 논의했다.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립임시사무소를 보니까 진짜 반갑고 고마울 뿐입니다. 1919년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의지를 모아서 마련한 이 독립임시사무소. 대한민국의 3파가 임시정부라면 임시정부의 3파는 임시의정원이고 임시의정원의 3파는 독립임시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라는 이 글귀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도대체 3.1운동 정신에 무엇이 있길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마침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9명의 독립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밤샘 토론을 벌였다. 자, 오늘 이 모임의 이름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합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마침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는군. 그날 4월 10일 날 밤 10시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9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임시의정원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날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제가 공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합시다. 첫 임시의정원이 열린 장소는 현순 목사가 새를 들어 살던 집이었다. 옛 지도를 든 손가지 연구팀이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했다. 这个房子好好拍一下。这是当时是金神附路22号，就是大韩民国临时政府议政院第一次会议就是在这里召开的，所以可以说这里是大韩民国，我们说现在大韩民国呢是继承了大韩民国临时政府的法统，那么大韩民国的叫
第一步是从这里开始走出来的，就是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회하여 4월 11일 오전 10시에 산회했다.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 기관을 수립하기 위해 미리 정부 청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의를 열 수 있었다. 这里边这个地方呢，原来是属于法租界。当时呢，玄顿到了上海之后呢，他是租了这一个房子。我们从外边也可以看到，这个房子呢还是比较大的，所以呢，就是它是适合一个叫开会的场所。而且这个地方因为是一个法租界，所以呢，相对来说呢是比较安全，就是说不会受到日本人的过多的干涉。这个22号呢，就变成了50号，就现在变成了现在的50号。 100년 전 주소였던 김신부로 22호는 그동안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 사이 행정명도 여러 번 바뀌었다. 새로운 지금 사료들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저는 중국에 남아서 계속 이러한 사료들이나 많은 어류적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날의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첫 페이지를 기록했다. 이날 공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새로운 국가의 설계도였다.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분명히 했고 제2조는 행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함을 명시했다. 마지막 제10조는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국회를 소집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임시헌법을 만들고 임시의정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헌법기관들을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끝도 결국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려면 이와 같은 헌법과 법질서, 그 다음에 여기에 터잡은 국가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이동영을 초대의장으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조소왕이 민주공화제의 근간이 된 법제를 기초했다. 또 이승만을 국무총리, 안창호를 내무총장으로 선출하여 명실상부한 정부 조직을 갖추었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가 첫 등장을 한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국내외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동안 분산적이고 개별적이었던 독립운동이 조직화된 정부의 틀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존재를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나라를 염원했던 도산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신년 할애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오늘날엔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외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위용을 갖춘 청사를 얻었다. 당시 주소 김신부로 60호 하비로 청사다. 옛 건물은 헐린 지 오래지만 프랑스 조개지의 대로변에 위치해 쉽게 눈에 띄는 위치였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청사 사진을 찍어 사진 엽서를 만들고 언론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当时临时政府呢，前面就是挂的有牌子，大韩民国临时政府。然后呢，这个房子上面呢挂了一面非常大的太极，那个叫国旗。那个门前还有那个印度人的守卫，就是到了里边之后呢，每一层呢，什么外务部，什么那个叫军务部、内务部，有各个部，很多，当时按照当时的描写呢，有很多爱国志士呢在这里就是活动。 붉은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하비로 청사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누가 봐도 당당한 외교 건물이었다. 4월 11일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자
여러 곳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현재 국회법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도와 절차를 갖췄다. 이때 역사상 가장 많은 7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대통령제 채택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발표했다. 1919년 한 해에만 6번의 임시의정원 회기가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합의로 청사는요, 건물도 당당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정말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1919년 9월 11일 여러 독립운동단체와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임시헌법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것을 또 한 번 명확하게 선언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곳이 임시의정원이었고 지금의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소앙 선생입니다. 줄곧 민주공화국을 외쳤고요. 대한민국 설계도를 마련했던 조소앙.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독립운동가 조소왕. 그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나라의 기본 제도를 고민했던 사상가였다. 그는 제1회 임시의정원을 준비했고 미리 임시헌장을 만들어 당일 안건에 올렸다. 소왕 선생은 이미 헌법은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오년에 길림에 있을 때 헌법을 초안을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에서 회의를 해서 정부를 설립하고 국호를 정하고 관제를 정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헌법 1조, 2조, 3조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큰 갑론을박이 없이 생각이 다 일치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회의를 일사천리로 끝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소왕이 설계한 민주공화제에는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근데 민주는 자유, 권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려면 공화가 필요하구나,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의식이 있어야겠다, 윤리적인 생각이 있어야겠다, 도덕적인 생각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권리, 인권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담은 거죠.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세우리다. 아기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 몸을 불에 태워 죽여 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그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발의한 임시헌장에는 국민 주권과 평등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한다고 규정하고, 임시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유래한 임시의정원이 국민 대표 기관임을 명시했다. 국민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연결고리 역할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게 맡겨진 것이다. 제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시정부는 주어가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지금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그 헌법에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시의정원은 다시 표현하자면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이 있을 때 그것을 운영한 의회 이름이 임시의정원이요. 앞으로 귀국하면은 국회가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망명지에서 국민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웠지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지킨 헌법의 가치는 독립운동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요,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마음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모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해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적법성도 갖춥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 당연히 높았겠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요, 지금의 국회와 거의 비슷한 의정활동을 합니다. 입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임시의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루어진 입법활동은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설계도였습니다. 광복 이전까지 총 39회가 열렸던 임시의정원을 통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조소왕 기념관. 조소왕의 본가를 기념관으로 조성해서 일가의 독립운동가 16명을 함께 기리고 있다고 한다. 조소왕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내세운 삼균주의 사상을 펼쳤는데 이것이 우리 헌법의 바탕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모든 기준을 헌법에 두고 정부를 운영했다. 일제 탄압과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도 개정 임시의정원법 제3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제4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제27조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두어 변화에 대응했다. 1919년 4월 10일 제1회부터 1945년 8월 17일 제39회까지 회기 총 39회, 초대의장 이동영부터 마지막 20대 의장 홍진까지 선출 의장 총 13명, 임시헌장 재헌 후 총 5차례의 개헌, 그리고 2번의 탄핵.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이후 1945년 제36차 의회에서 좌우 균형을 맞춰 대표성이 강화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27년의 역사는 헌법기관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3.1운동의 성과로 탄생해서 광복되기까지 장장 27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어려웠지만 상임위를 만들어서 비상활동을 전개했고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려고 적극 노력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점점 숨통을 조여왔고 내부에서는 계파와 지역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 분열과 통합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일당 터. 삼일당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설립해 한인교회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1922년 12월 27일 삼일당에서는 임시정부의 존폐를 논의하는 예비회의가 열렸다. 이를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을 의논했다. 한인들의 집회 장소였던 모의당. 삼일당 예비회의에서 결의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 31일 이곳 모의당에서 열렸다. 독립운동사에서 최대 규모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민대표회의는 회의가 진행될수록 의견 대립이 커졌다. 임시정부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아니면 개조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각지에서 다 일단 상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았고 크게 둘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하나는 개조파, 하나는 이제 창조파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독립운동 진영이 다 분열되어서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충칭 시절에 임시정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떠났지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하이 황포구 영경방. 지금은 고급 상가가 번화한 거리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가난한 생활터였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가족들이生活했다. 永庆坊呢是一个居住区，当时应该是很多韩人居住在这里。那个永庆坊这个10号呢，最初呢是金家镇先生他们一家住在这里，后来呢就是金九先生的家人来了之后呢，就是这个金家镇先生的家人呢就搬到了其他地方。 这个地方呢，就给金九他们家人住。这附近呢，还有很多居住的，就是小区，都是韩人比较集中居住的地方。 영경방 10호에는 김구가 살았고 김구의 아내 최준내 여사는 이곳에서 1924년 사망했다. 김가진의 아들 김희한과 정종화 부부가 살면서 김구 가족과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았다. 명문가의 며느리였던 정종화가 남노한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에 온 힘을 보탰던 곳이다. 他说那个叫当时呢就是那个他到市场买市场的时候呢，都是那些就是别人剥下来的白菜帮子不要的，他们捡回来。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대한제국의 대신이었던 김가진이 쓴 글씨가 독립문 현판에 새겨져 있다. 증조부님은 정말 초인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의 모든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정신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었고 그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끝없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독립문 휘호를 썼다고 알려진 김가진. 그는 74세의 나이에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했다. 아들 김희한과 며느리 정종화가 뒤를 따랐다. 영경방에서 임시정부 안살림을 맡았던 정종화의 기록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1대 김가진, 2대 김희한 정종화 부부, 3대 김자동의 삶이 이어지며 임시정부의 험난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특히 김자동은 상하이 영경방에서 태어나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자라났다. 저희 아버지는 28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나셔서 10대 말까지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그야말로 자랐거든요. 아버지를 도와서 한독당 업무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 광복군 업무의 실무라든가 선전활동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셨어요. 1942년에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하셨고요. 임시의정원 의원을 하시면서도 주로 외교와 선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기념사진인데요. 여기에 이 사진에 이 부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김희한 할아버지.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압록강 건너 가시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오신 거고요. 그 후에도 5번을 더 와가지고 계속 독립자금을 모아서 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독립운동에서 가장 크게 하신 일 중에 하나죠. 초기에. 그때 살림살이 같은 거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백범 선생님이 오면 밥 해달라고, 밥 차려주려고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애기나 봐주세요. 그러면 애기를 잘 봐주셨대요. 아버지가 낯을 많이 가렸는데도 백범 선생님이 안아주면 절대로 울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난 애기를 잘 본다고. 종로구에 위치한 이회영 기념관. 이회영 집안은 독립운동 명문가다. 6형제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가문이다. 형제들은 당시 600억 가량의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 등지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혜영 기념관은 이제 우당 이혜영 선생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회영은 동생 이시영과 함께 1919년 역사적인 첫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했다. 동생 이시영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함께했지만 이회영은 다시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사했다. 이시영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끝까지 지켰다. 환국 후에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맡아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자 했다. 육형제 중에 이제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살아계셨던 분은 유일한 이제 이시영, 다섯째 이시영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광복 이제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환국하기 전에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9살 소녀는 이회영의 손자 이종찬이다. 현재 광복회 회장인 이종찬은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평생 나란 일에 앞장서 왔다. 여기가 이시영 할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서 30년 만에 만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고, 여기 조금 나온 게 우리 어머니고, 여기 우리 형님이고, 이건 내 누이 동생이고. 사진 속 이종찬은 천진하고 이시영의 눈물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다. 나죠. 나는 기억나는 게 어떻게 기억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날 밤에 내일 공항에 나간다는 전달을 받고 밤새도록 어머니가 태극기를 만드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요, 상해에 그렇게 많은 한국 교민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 연도에 꽉 찼어. 비행장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태극기가 쫙 그냥 있어. 그래서 내가 저분들이 다 밤새도록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그렸던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생생하게 새겨진 그날의 기억. 가족의 삶 속에 새겨진 독립운동가의 삶은 어땠을까? 그런데 3.1 독립선언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우당 일가는 북경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2월 14일에. 북경에 딱 도착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빨리 세워서, 네? 대표를 보냅시다. 그럼 정부를 어떻게 세우냐? 임시정부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 상해로 내려갔었어요. 그때 상해에서 전부 전 세계에 있는 유력 독립운동 지사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갑자기 모이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30명이 모여야 될 텐데 29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두 분이 형제분이 내려갔는데, 이 두 분은 경기도 대표야. 명단을 보시면은 형제가 딱 두 가문이 있어. 이회영, 이시영, 여운영, 여운홍. 예? 그래갖고 각도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각 직능대표, 지방대표, 도대표, 이래서 29분이 모여서 거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헌장을 거기서 채택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제일 먼저 소집된 것이 중국 상해요. 왜냐하면 19년이면 난 태어나기 전이니까 내가 목격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수행을 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예지. 광복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지금 광복회를 이끌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심지어 임시의정원에서 정책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다 이러지, 행정부 자체가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 입법부가 강화가 돼 있었어요. 입법부 위주의 정부였습니다. 행정부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입법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이게 건전하게 실행을 되지, 임금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정부 수반이 극단적으로 하면 이 정부가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철저한 자각
씨앗이었습니다. 예, 그게 민주공화제의 씨앗이죠.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바빠진 광복회. 독립운동의 역사를 밝히는 일은 어쩌면 과거의 독립운동과 닮아 있다. 대한민국 1920년이죠. 그 대한민국 2년에 만든 만세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달력이죠. 이 달력인데 여기 그림이 우리가 개선해서 독립군이 서울에 진주해가지고 이 독립문을 지내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이 일종의 상상화를 우리의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광복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하나의 민족운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요, 1940년 이후 충칭에 와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엔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치장. 충칭에 입성하기 전에 임시정부 가족들은 치장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 치장 박물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한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 공간이 있다.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저 앞에서 탐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한국 임시정부 청사 내지는 그 주요 인사들의 거주 지역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중일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40년 제4차 개헌을 통해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운영하던 행정부를 주석의 권한 아래 두었다. 1941년 12월 일제가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즉각 대일 선전 포고를 한 것은 주석의 결단력이 크게 작용했다. 희망과 그동안에 왔었던 그런 역경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시영 선생님의 어깨를 보니까 하나의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충칭 시내에 위치한 해방비.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이 세운 기념비다.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반공호를 드나드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에 머물렀던 청사는 연화지 청사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41년 11월 건국 강령을 발표하면서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임시의정원의 그 여러 논의 과정을 보면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 한국의 독립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으니까요. 이 건국 강령이라는 거를 이제 임시의정원에서 채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당시 그 임시정부의 하나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는 여당과 야당이 생기면서 활기를 띠었다. 광복군은 꿈에 그리던 국내 침투 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무조건 항복. 충칭 시내는 밤새 폭죽을 울리며 축하했지만 환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속내는 복잡했다. 완전한 자주 독립을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환국했다. 미 군정에게 정부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는 상황이었지만 국민들은 열렬하게 환영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거 보면 전국에 곳곳에 개선문을 세웁니다. 근데 이 개선문 글자를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선. 개선이라는 말은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영이라는 큰 글자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군정은 비록 당신들을 개인 자격으로 오라 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하고 반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국내에 들어올 준비를 이미 해두고 있었다. 충칭을 떠나며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과를 국민에게 바친다는 각오였다. 첫째 하나는 헌법 정신을 이어간다.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재헌헌법에 보면 전문이 있어요. 전문에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 기민년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가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넣지 않으면 열강 덕분에 독립된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민주공화정부를 유지해온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못 박아야 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진 성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개천절, 3.1절, 태극기, 애국가 등 국가기념일과 국가상징이 모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것이었다. 가장 소중한 성과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일제와 싸우고 국민의 나라를 지켜냈던 투쟁의 역사가 결의의 자부심으로 남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실 처음 들어가 본 건데 어디 한번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국회의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1919년 4월 10일 첫 임시의정원 회의부터 광복 후까지 저희가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보니까 지금은 좀 행정부의 권력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때를 돌아보니까 의회가 정부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임시의정은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었고 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또 독립운동의 방향, 전략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임시정부의 인력을 대는 그런 큰 구도 속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주체가 임시의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때 이제 행정부가 좀 더 강해졌고 그 전까지는 임시의정원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계하고 끌어간 주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의장님께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시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광복 80주년이란 말이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외조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임시정부 처음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의혈단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작년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임시의정원이 내세웠던 민주공화제를 해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민주공화제를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뛰어넘고 또 들어와서 표결하고 이런 게 다 그런 연장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앞으로 미래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설계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일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런 기틀을 만들어내가는 일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많고 잎이 무성하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싹튼 국회의 뿌리는 국민의 나무로 자라고 있다. 국민이 키우고 지킨 국회.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